금리가 올라가면 사라. 떨어지면 팔아라. 그럼 떨어지면 저희가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한다는 건 채권 가격하고 금리하고는 반대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리테일 영어팀의 이주인 수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리서치센터 허태호 수석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서치센터에서 금리와 채권 선물 분석을 담당하는 허태호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고 또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 채권 선물을 거래할 때 좀 살펴봐야 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채권, 금리 선물 이런 섹터를 보시면 아마 해외 선물 하실 때 아마 제일 가슴에 안 와닿지 않을까. 너무 어렵습니다. 네, 보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이제 나열이 사실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좀 이게 좀 섞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 3가지 종류로 나눠봤고요. 예, 보시면은 지금 제가 이제 빨간 선 안에 이제 표기를 해놨는데 사실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격을. 첫 번째는 연준 정책금리 관련된 예, 이런 선물이 있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30일 페드 펀드 퓨처스. 이게 어떤 금리냐면 이제 일반 상업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일정 부분의 그 지급준비금을 예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은행들 이제 자금을 이제 현금 운용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은행이 하루 이렇게 돈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예, 미국의 그 상업은행들이 이제 이러한 돈을 아주 하루 정도로 이 빌리는 자금을 페드 펀즈라고 합니다. 페드 펀즈 레이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 하루짜리 예, 금리를 가리키는데요. 연준이 보통 기준금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거기 정확하게 멘트를 보면은 이 페드 펀즈 타겟 레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신용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어떤 어떤 상업은행들끼리 돈을 그렇게 하루짜리로 주고받을 때에 적용되는 이 페드 펀즈 레이트를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는 게 연준의 정책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30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이제 하루에 적용되는 금리를 이제 30일 어떤 평균으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먼스 SOFR 금리. 그 금융위기 시기에 그 영국에서 이제 산출되는 라이보 금리가 어떤 일부 은행들의 어떤 조작에 의했다라고 하는 스캔들이 나면서 흔히들 이제 라이보라고 하는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뭔가 이거를 대체하는 금리를 만들게 됐고요. 미국 달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OFR 금리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SOFR이라고도 읽더라고요. 예, 이것에 대한 이제 어떤 1개월 평균 어떤 그 연준의 정책 금리의 방향과 좀 유사한 어떤 흐름을 보이는 예, 이러한 금리를 선물로 만든 게 이 2가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요거보다 조금 더 기간이 긴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라이보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유로달러 퓨처스. 그래서 아마 유로달러라고 하면은 아마 지금 통화 항목에 있는 유로FX하고도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로달러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미국 밖에 있는 어떤 달러를 다 이제 유로달러. 유로달러.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기를 하고 라이보 금리를 대상으로 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 라이보가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SOFR로 대체가 되고 그것의 3개월간의 어떤 평균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3개월 SOFR 선물. 예. 그래서 정책 금리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우량 기관들 간에 어떤 자금을 주고받는 예, 이런 것에 적용되는 금리이기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에 적용되는 금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해외 선물 이 호가창에서 요 앞에 말씀드린 한 4가지 선물의 이 호가를 보시면 잘 안 움직입니다. 예, 잘 안 움직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정책금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막 확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게 보시면 또 호가가
되게 많이 쌓여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1,500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네. 막 수천 계약씩 쌓여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요 금리가 살짝만 변해도 계약 가치라던가 네. 자산 가치에 굉장히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만드는 각종 금융 상품들을 네.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특정한 가격에 이 걸어놓는 말 네. 그대로 걸어놓는 물량이 상당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거를 뭐 거래 사실 재미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거의 잘 안 변. 그렇죠. 그래서 대신 이제 이거를 거래하기보다는 이 선물들이 나타내는 어떤 어떤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 네. 예, 이런 것을 좀 해석하는데 네. 예, 유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제 시장 분석할 때 좀 여기에 나타나는 지표를 좀 많이 활용하는 네, 편입니다. 연준 정책 금리라고 하면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미국에서 발표하는 네. 금리가 그럼 2금리냐? 정확하게 이제 보통 이제 연준이 발표하는 정책 금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기 네. 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0년 금리. 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 채권 업계에서는 네. 예, 시장 금리, 아, 시장 금리. 예, 시장 금리라고 이야기하고요. 말 그대로 시장 금리는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네. 결정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네. 적용되는 금리는 2년, 3년, 5년, 10년, 뭐 울트라 뭐 이런 네. 선물들이고요. 여기 또 이제 또 재미없는 표를 제가 또 하나 만들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용어인데요, 용어. 네. 예, 노트가 있고 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트는 2년, 3년, 5년, 10년, 7년, 10년. 네. 발행 자체가 이제 그렇게 발행이 되고요. 네. 본드는 20년, 30년을 네. 의미하고 또 작년까지는 20년물이 발행이 중단됐었어요. 아. 다시 재개를 해서 사실은 본드 하면 당연히 30년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부터 20년 발행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네. 이제 본드에는 20년 물도 있고 30년 물도 있지만 역시 핵심은 그래도 여전히 30년 네. 물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30년 물 발행된 것만 네. 이제 울트라 T본드 선물에 인수도 가능하게 된 거죠. 네. 기관 투자자분들은 이제 10년 선물보다는 네. 울트라 선물을 조금 네.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 이것도 제가 구글링을 해가지고 어렵게 찾은 건데 이거 왜 찾았냐면 네. 자꾸 이제 금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인가 자꾸 이 금리라는 것 자체를 자꾸 숫자로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채권이라는 게 원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채권이라고 하는 게 만기나 뭐 이자율이나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편하게 공통적으로 거래할 때 네.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금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꾸 어느 순간인가 물건이라는 생각을 자꾸 놓치세요. 이게 물건이요? 예, 왜냐하면 채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사고 팔죠. 그렇죠. 모든 물건은 싸지면 네. 뭐 마치 주식도 싸면 사야죠. 예, 싸면 사고 네. 그리고 이제 오르면 가격을 파는 게 네, 일반적으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채권도 물건이 싸지면 금리가 올라가면 네. 예, 그러면 뭐 사서 네. 예, 그래서 뭐 가격이 올라가면 금리가 떨어지면 네. 내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개념이 또 좀 일반인들이 이해가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사라. 떨어지면 팔아라. 그럼 떨어지면 저희가 그러니까 채권을 거래한다는 건 채권 가격하고 금리하고는 반대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뭐 채권은 어쨌든 물건이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네. 채권이 이제 강세장이다. 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가격을 강세라고 보통 얘기하죠. 가격이 올랐다는 건 금리가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가끔씩 이제 가격과 금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네. 어느 날 그 채권에 완전히 반대로 써놓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여튼 헷갈립니다.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메모를 해서 한번 해보시면 강세? 그러면 가격이 올랐구나. 네. 금리 떨어졌구나. 이렇게 한번 조금 뭐 이렇게 자기만의 네. 방법을 나름대로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10년 금리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울트라 10년 선물 네. 이거를 이제 같이 해보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차트도 보시면은 그 금리는 거꾸로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 거꾸로. 네. 네, 그래서 금리는 거꾸로고 네. 이제 오른쪽은 이제 채권 선물 가격인데요. 뭐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사합니다. 예, 유사한데 이제 그게 뭐 완전히 유사하다는 아니고요. 네. 이제 그게 그 실물 인수도 대상이 되는 그 어떤 그 채권 현물의 어떤 조건이라던가 네. 그다음에 이제 단기 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조금씩 격차가 나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냥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뭐 과거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건 역시 사실은 이런 정보에 다 접근하기 어려운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사실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여전히 채권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좀 기관 투자자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실리는데요. 그런데 이런 거는 하나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기술적 지표에 잘 맞는 시장. 그게 이제 대부분 아마 FX 거래하시는 분들이 네. 아마 좀 많이 참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FX에서 사용하는 기술적 지표들이 채권 시장에도 잘 맞습니다. 음, 금리라고 하는 것은 환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적 지표가 어떤 환율에도 적용이 된다면 네. 또 그것과 연관 시장인 채권에도 잘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나 어떤 시장 금리, 뭐 10년 채권 선물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제 거래를 하지 않으셔도 어떤 FX 시장에서 활용하던 뭐 이평선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이게 연결되는 신호를 자기만의 어떤 거래하는 룰로 한번 삼아 보시면 네. 뭐 FX 시장만큼이나 뭐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가만히 듣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모든 주식 시장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뭐 채권도 그렇고 근데 사실 유일하게 정부가 핸들링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큰 트렌드로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지금은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 하락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금리가 어쨌든 큰 트렌드로 보면 이런 출렁이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또 정부가 말을 해요. 몇 년도까지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래서 아마 좀 돈 옛날부터 있는 자산가 분들은 채권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잔파동은 안 먹고 크게 큰 파동을 보면서 가는. 그래서 모든 상품이 사실은 알려주고 거래하는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이제 뭐 손해와 이익이 나겠지만 어쨌든 큰 트렌드를 나라에서 좀 알려주고 그 정부에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도 좀 너무 단타에만 치우치지 않으면 한번 좀 관심은 가져봐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이 되게 그 정확하게 잘 보시는 거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이제 담았습니다. 네.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 경제 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서 물론 주식시장도 어떤 경제 정책의 영향을 받지만 그거에 이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게 이제 채권 시장입니다. 거시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표적으로 이제 통화 정책 네. 그리고 이제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네. 뭐 굉장히 친숙하게 네. 많이 이제 이야기가 되고 뭐 국내에서 이제 뭐 이 투자자분들의 그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네. 굉장히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정책 금리, 단기 금리를 이제 결정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 연준의 정책 목표상 어떤 물가라던가 고용과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이 정책 결정을 해 나가는데 네. 뭐 고용 지표라던가 어떤 물가 관련된 지표가 많이 영향을 미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판단을 해 나가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다라고 시장에 이렇게 전해주는 거는 네. 시장이 합리적인 기대를 갖게 네. 그래서 이분들이 추진하는 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되기 맞습니다. 위한 노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재부 네. 또 이제 이런 것들을 승인하는 의회 네. 이러한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의 정책 결정이 어떤 중장기 시장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네.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네. 그 다음에 전에 이제 연준 의장을 했던 제니 옐런 지금 재무부 장관을 네. 하고 있죠. 이 두 분 외에도 이러한 정책을 결정했었을 때 의회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또 의회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이야기지만 어떤 민주당, 공화당 서로의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의되는 과정이 이 정책, 재정 정책을 구성하고요. 이런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시장 금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외에도 뭐 굉장히 다수의 요인들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정책의 흐름만 봐도 그리고 그 정책의 어떤 기반이 되는 지표들 말씀드린 대로 통화정책은 고용물가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어떤 부양책이나 세금 이런 것의 정책 방향만 보셔도 금리의 중장기적인 좀 흐름을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이제 국내에서 투자하는 이러한 다양한 곳에 좀 활용하는데 굉장히 좀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뭐 요즘에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 없고 영끌해서 뭐 부동산도 모두 산다고 하는 이 지금 파랑 같은 시장에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이제 앞으로 금리가 인상될 거라는 모든 이제 어나운스들이 퍼지고 있고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내려가고 있지만 금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투자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금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뭐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일단 관심은 조금 더 기울여야 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채권 선물 거래할 때 살펴봐야 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도 참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과는 다르게 지금 기관 투자가 중심적으로 좀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좀 난해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틈틈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투자하실 때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